이 책을 통해 저도 알게 된 인상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면 독일의 의학자 베르너 포르스만입니다. 그는 1929년 독일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카테터라고 부르는 얇은 관이 심장에 직접 접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도 시도해볼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호기심이 넘쳤던 포르스만은 자신의 팔 동맥 안으로 얇은 관인 카테터를 넣고 쭉쭉 밀어서 심장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물질이 침입했음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상태, 관을 꽂은 그 상태 그대로 방사선과까지 걸어가서 X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은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심장 또는 순환기 내과 의사들이 이러한 카테터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심장동맥의 막힌 부분을 확인하고 풍선이나 스텐트라고 부르는 스프링처럼 생긴 물질을 동맥에 삽입하는데요. 이는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시술의 기원이 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포르스만은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밖에 혈액을 몸 밖에 빼내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신체에 넣어주는 기계인 에크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할 때 심장의 리듬을 도와주는 기계 등 현재 우리가 심장 질환의 발생 시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책을 통해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의 다른 모든 분야들에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의학은 일종의 암흑기에 잠겼다. 18세기에 게다가 19세기의 상당 기간에도 의사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역효과를 일으키는 진료 행위를 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의학이 항상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올바른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책에서 날카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열법이라는 치료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를 뽑아내서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는 치료법인데요. 어렸을 때 체하면 손을 따서 검붉은 피를 내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치료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어느 날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미국 의사들이 사열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워싱턴의 피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의 혈액 중 약 40%를 빼냈다고 하죠. 결국 조지 워싱턴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열법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도 지금 제 관점에서 보면 류마티스 심장염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 상태에서 몸이 약해졌을 때 사열법으로 피를 계속 뽑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사열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북벌을 계획했던 효정 역시 머리와 얼굴에 종기로 인한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쁜 피를 뽑는다는 명분으로 시술을 하던 중 피가 그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면 피를 뽑아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학에서 19세기까지 이러한 사열법이 지속된 것은 당시 대다수의 의사들이 질병이 몸의 전반적인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 약 4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에 구석구석 포진되어 있는 혈액을 빼냄으로써 몸의 균형을 회복시킬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조용히 리드미컬하게 대개 의식하지 않은 채 매일 우리는 약 2만 번 호흡을 하면서 약 1만 2,500리터의 공기를 꾸준히 처리한다. 물론 몸집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년이면 약 730만 번 평생을 걸쳐 5억 5천만 번 호흡을 한다. 바로 허파, 즉 폐입니다. 이 책에서는 허파를 비롯한 호흡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영국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소개된 재채기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재채기를 할 때 물방울이 8m까지 날아가고 공중에 떠다니다가 바닥에 가라앉기까지 약 10분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법의학자와 같이 허파를 자세히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허파의 무게가 약 1.1kg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해부를 해보면 사망자의 허파는 죽음의 원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사망한 익사자나 심장이 안 좋아서 전신 부종이 생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허파에 물이 가득 차서 양쪽 허파의 무게가 2kg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또한 허파를 잘 살피다 보면 이분이 어떤 환경에서 사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깥의 공기가 하루 약 2만 번이나 왔다 갔다 폐 안으로 하니까 허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허파는 핑크핑크한 색으로 보이는데요.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오래 산 성인의 허파나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는 분들의 허파에서는 검은색의 반점들이 여러 개가 관찰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허파 부위에 공기방울 같이 생긴 파기종이 많이 보이고요. 또 어렸을 때 허파 질환을 앓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기관지가 넓어지면서 주변에 염증이 동반되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도 관찰됩니다. 허파의 질병들 중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너무나 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인을 인정하기까지 유달리 오래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흡연과 폐암이다. 이 책에서 저는 담배와 폐암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저명한 의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흉부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에바츠 앰브로즈 그레이엄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학생에게 연구를 시켰지요. 부정하려는 목적으로요. 심지어 그는 당시 흡연자가 늘어나는 기간에 나일론 스타킹 판매도 늘고 인기가 끌었으니까 스타킹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 결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나자 이를 인정하고 골초였던 그레이엄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 늦게 끊어서 논문을 발표한 지 7년 뒤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점차 미국의 성인 흡연자 비율은 1940년대 약 80%에서 현재 약 14%까지 떨어졌지만 빈곤층의 약 3분의 1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지속된다는 점을 빌 브라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1.5%로 10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가 여전히 폐암입니다. 제가 부검할 때 보면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만큼 사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서 종종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에 대해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신체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뼈 안에 있는 것 같아도 30초 사이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30년 동안 처리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훑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너무나 경이로운 대상치고는 너무나 볼품이 없다. 우선 뇌는 75에서 80%가 물이며 나머지는 주로 지방과 단백질이다. 만약 당신이 머리뼈에서 뇌를 꺼내든다면 분명 당신은 뇌가 무척 부드럽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뇌의 부드러움은 두부, 부드러운 버터, 살짝 지나치게 익힌 블랑망제 등 다양한 것에 비유되어 왔다. 저는 매주 여러 개의 뇌를 직접 관찰하고 해부하는데요. 약 1.2에서 1.7kg의 뇌는 본래 물컹한 두부 같은데 해부 전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뇌의 주성분인 지방과 단백질이 조금 굳으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컹한 느낌이 남아있어서 젤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뇌를 두 손에
올려놓고 있자면 이게 과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게 하고 우주를 넘어 상상케 하는 그 놀라운 지력의 보고가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 곱하기 1 곱하기 1 밀리미터, 즉 모래알 크기의 뇌에는 2000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영화를 모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물컹하고 볼품없는 뇌이지만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뇌는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보호하는 머리뼈 안에 아늑하게 들어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뇌는 감염으로 붓거나 출혈이 일어나서 액체가 더 늘어날 때면 손상을 입기 쉽다. 늘어난 물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에 압박이 가해져서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뇌의 바깥막인 뇌막에는 뇌척수액이 얇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조금의 완충 효과를 발휘하지만 말 그대로 조금이다. 우리의 뇌는 여기 단단한, 만져보시죠? 단단한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컹한 뇌와 단단한 뼈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거나 헤드뱅잉을 해도 뇌가 물에 둥둥 떠서 손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1만에서 1만 2천 년 전 우리 조상에 비해 작아졌다고 합니다.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지난 10,000년간 없어졌다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뇌가 작아져서 우리의 머리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인류의 머리뼈도 얇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머리 한번 눌러보시죠. 여전히 딱딱하죠? 우리의 머리뼈는 매우 단단해서 물컹한 뇌가 다치지 않게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뇌에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뇌를 누르거나 염증 때문에 뇌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머리뼈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뇌가 갈 곳이 없게 되고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뇌의 단면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인데요. 뇌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듯 머리뼈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뇌 안쪽에서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머리뼈 때문에 뇌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말은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온갖 일에 막아 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도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다치면 뇌가 출렁거리면서 뇌 앞쪽인 이마엽과 양쪽의 관자엽이 머리뼈에 부딪혀 뇌 앞쪽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맞춤격 손상, 컹트레쿠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부검을 통해 많이 밝혀내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술을 많이 드셔서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나 옆으로 꽈당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면 이마엽 등에 멍이 들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맞춤격 손상이 심하거나 반복되어 생긴 병을 만성외상 뇌병증,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미식 축구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태클에 의해 넘어지면 뇌가 충격을 받아서 맞춤격 손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퇴행성 뇌장애가 생기는데 은퇴 선수들의 20에서 45%가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뇌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뇌의 10%만 사용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루시라는 영화에서도 뇌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마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실제 우리는 뇌를 아주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저런 식으로 뇌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쓴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대 청소년의 뇌 회로가 약 80%만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신경학 교수인 프랜시스 젠슨이
하버드 매거진이라는 학술지에 10대의 뇌는 그저 덜 성숙한 어른의 뇌가 아니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10대 때는 쾌락과 관련이 있는 암뇌 영역인 측좌핵이라는 것이 최대 크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몸에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에 더 격렬하게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사춘기 때 그렇게 감정의 너울이 심하고 격정적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치료법도 나타났습니다.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조현병 환자들의 이마엽을 잘라내면 불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마엽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마엽 절개술이 탄생했다. 모니스는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의 완벽한 사례를 제공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손상을 입을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술을 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교의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그 당시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이마엽, 즉 전두엽을 절개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마엽 절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일부는 덜 폭력적이고 온순해졌으나 성격이 돌이킬 수 없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술법의 단점도 많고 어떤 환자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아서 1949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치료법이라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미국에서 월터 잭슨 프리먼이라는 의사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마엽을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순회하면서 12일 동안 225명의 이마엽을 잘라낸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증 환자, 주정뱅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탈행동을 보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술에 잘 알려진 실패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책에 따르면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때로 고집이 좀 심하게 부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마엽 절개술을 의뢰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4년간 말도 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는 등 파괴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이 시술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술을 본 뉴욕 대학교의 신경학자가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차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